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연구소, 오늘도 두 분의 연구위원 함께합니다. CBS 김광일 기자,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첫 뉴스 어디로 갈까요? 이종섭 뒷문 출국. 해병대 최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여기에 이제 핵심 피의자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었는데 호주 대사로 내정이 돼서 지금 출국을 했다는 거죠. 비판이 엄청 쏟아졌는데 결국 출국 강행을 했습니다. 어젯밤 7시 45분쯤에 인천공항에서 호주 브리즈번행 대한항공 여객기를 타고 출국한 것으로 파악이 됐어요. 예. 취재진 카메라를 피해서 나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지난주 금요일 날 출국할 예정이었는데 이틀 미룬 거였거든요. 네네. 당연히 공항의 출국 게이트에 기자들이 가서 기다렸거든요. 네. 뭐 기자들뿐만 아니라 사실은 야당 정치인들도 다 쫙 서서 기다렸었는데 안 나타났습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알고 보니까 기자들이 여기서 기다리기 전에 예. 먼저 아주 일찍 들어가서 그 보안구역 안에서 대기하고 있었던 걸로 보여요. 아. 그러니까 MBC가 어제 아예 그 탑승구 앞에서 이렇게 뻗치기라고 하죠. 기다리다가 예. 이종섭 장관이 들어가는 걸 포착을 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보안구역에서 이종섭 장관은 아주 일찍부터 대기하고 있었던 거고 네, MBC 기자들이 그 구역을 넘어서 탑승구까지 간 거예요. 네, 거기서 기다리고 있다가 붙잡았는데 요거는 MBC 보도 장면을 잠깐 보고 얘기를 예, 하는 게 포착된 좋겠습니다. 장면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취재진 다 있는데 오신 거예요? 왜 이렇게까지 해야 지금 조사받고 있는 중에 나가시는 거잖아요. 그거 다 이야기 나오고 다 공수처에 예, 어떻게 좀 정확히 멘트가 뭐였죠? 어떻게 그러니까 취재진을 데치고 온 거냐 그랬더니 네. 어떻게 여기까지 오고 그래 이렇게 네. 했고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해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마스크를 끼고 있어서 정확히 들리지는 않는데 왜 이렇게까지 해야 돼라고 말했다고 MBC가 보도를 했습니다. 예, 예. 근데 수사 중에 지금 출국하시는 거냐 이렇게 물었더니 그건 다 이야기된 거고 이렇게 두 마디군요. 네, 어제까지 상황이 완전히 속전속결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출국 금지가 지난주 금요일 날 해제가 됐거든요. 뭐 해제 이틀 만에 가게 된 거고 앞에부터 상황을 좀 다시 짚어보면 네. 대사 임명된 게 지난주 월요일 그리고 출입 금지 사실이 알려진 게 수요일이었어요. 출국 금지. 네, 출국 금지. 그리고 목요일 날 공수처에 출석을 했습니다. 한 4시간 동안 약식 조사를 받고 그걸 명분으로 다음 날 출국 금지가 해제가 된 거였어요. 예. 근데 보통 수사가 밑에 사람부터 쭉 이렇게 조사를 하고 올라가서 제일 정점에 있는 장관을 조사하고 하잖아요. 네. 근데 완전히 거꾸로 했습니다. 아직 수사가 밑에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제일 먼저 장관부터 소환하게 됐고 그런 식으로 이제 하고 나서 어제 거의 뭐 야반 도주하듯이 출국을 했던 거예요. 이 모든 게 일주일 안에 일사천리로 진행이 됐습니다. 호주 대사로 임명이 내정이 됐다는 건데 그럼 바로 부임을 하는 건가요? 호주 가면? 네, 뭐 일단은 브리즈번으로 갔기 때문에 수도인 캔버라로 이동을 해야 될 거고요. 활동하려면 3가지가 필요해요. 네. 외교관 여권, 아그레망, 그리고 대통령 신임장 3가지인데 뭐 여권이랑 그러니까 아그레망은 이제 주재국 동의라고 하죠. 이건 다 받은 걸로 보이고요. 별로 문제가 안 될 것 같고 한 가지 대통령 신임장인데 요거는 원본을 아직 공식적으로 딱 교부받지는 못했다고 네네. 해요. 다만 사본을 일단 그 주재국에다 내고 일단 활동을 시작할 수 있다고 하니까 그것도 큰 문제가 될 것 같지 그러니까 않습니다. 임명까지 되고 그 신임장을 갖고 가야 되는데 임명 신임장을 받기 전에 지금 내정 상태에서 사실상 간 거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일단 나간 거죠. 그러면은 다시 와서 받는 것이 아니라 복사본을 가지고 그쪽에 활동을 제출하는 시작하고. 형식이 된다. 네. 아, 문제는 이제 공수처 수사가 어느 정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요. 자, 박순봉 기자. 이게 지금 네. 총선을 한 29일 남겨둔 상태에서 전국에 핵으로 떠오르는 느낌이네요. 네, 지금 민주당에서 굉장히 좀 중요하게 보고 있는데 일단 지금 민주당에서 관계자들 다 고발 조치하겠다라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리고 외교부 장관, 그다음에 법무부 장관, 그러니까 관련된 장관들도 다 탄핵까지 지금 검토를 해보겠다는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장관 탄핵. 네, 다시 한번 이제 말씀하신 대로 새로운 전국의 핵이 좀 떠오른 그런 그림이 되는 거고요. 네. 지금 일단 민주당에서 나오는 얘기는 이게 제가 예전에 수사기관에서 들어보니까 출국 금지는 그냥 기본적인 조치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대상을 수사를 하게 되면은 출국 금지부터 내리거든요. 네. 왜냐면 이제 해외로 도주하는 상황을 막아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거 자체를 풀어버렸기 때문에 이것 또한 이제 수사 외압의 외압이다 좀 이렇게 보는 그런 분위기가 한 가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총선 전국의 핵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좀 두 가지 축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민주당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기본적인 이번 총선의 기조는 정권 심판론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정권 심판론의 한 축은 김건희 여사 관련된 의혹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축이 바로 요번에 이제 나오게 되는 이 최상병 수사 외압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이 되는 거고요. 지금 제가 이제 이재명 대표 쪽 관계자랑 얘기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김건희 여사 특검은 사실은 지난달 29일에 이제 그 재의결이 끝나버렸잖아요. 네. 그때 얘기를 하는데 이건 사실은 자기는 좀 빨리 그냥 처리를 해버리고 싶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문제에 대한 판단은 대통령실에서 일부 말하는 것처럼 이미 국민들이 다 끝났다. 그러니까 이미 마음속에 표현 이렇게 하더라고요. 아카이빙이 돼 있어가지고 저장이 돼 있어가지고 이미 판단이 그러니까 네, 지지할 판단이 사람 다돼 지지하고 있어서 뭐 아닌 사람 아니고 이게 정해져 있다. 정해져 있고 저장이 돼 있어가지고 투표장에 가면은 자연스럽게 떠오를 수밖에 없는 문제다. 그래서 이걸 더 끌어갈 필요가 없고 다른 이슈를 가져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민주당 쪽 얘기죠. 네, 근데 그 이슈가 바로 요 문제인 거고요. 이런 행보는 또 그 윤석열 정권 심판 벨트론을 보면 또 명확하게 보이는데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지난주에 그 윤석열 정권 심판 벨트를 띄우겠다라고 했고 네. 그리고 이게 물리적인 벨트가 아니잖아요. 그 첫 번째 장소로 양평을 가가지고 양평 고속도로 의혹을 부각을 했거든요. 근데 오늘 가는 장소가 어디냐면 천안입니다. 그 천안 갑 지역에 보면은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이 뛰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요 지역 가서 또 부각을 시킬 거예요. 아하. 이 두 가지 축으로 같이 움직이고 있고 오히려 이 후자 쪽에 더욱더 그러니까 이 이제 외압 의혹 쪽에 더욱더 무게를 두고 있다. 이런 점을 좀 주목해서 보시면 되고요. 예. 심판 벨트 얘기 좀 하나 더 해드리면은 앞으로 이제 추가적으로 가는 지역은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용산이 될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용산. 네, 그러니까 여기는 뭐 언제 갈지 뭐 이런 시점은 정해지진 않았는데 이태원 참사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대통령실도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네. 이제 이런 식으로 지금 민주당은 계속해서 정권 심판론을 띄우는 그런 문제로 갈 거고요. 그다음에 큰 그림으로 좀 얘기를 하는 건 이제 제가 두 축으로는 정권 심판론 띄우는 건 이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는데 더 크게 보고 있는 건 일단 경제 문제예요. 뭐 이런 점도 추후에 아마 부각을 할 거니까 이 점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뭐 공천이 거의 다 마무리된 상태에서 정권 심판론을 수면 위로 올린다. 이런 전략으로 보입니다. 자, 국민의힘 얘기로 좀 넘어가 보죠. 김광일 기자. 친윤 불패. 국민의힘 공천 상황 이야기인가요? 네, 지역구 공천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전체 254곳 중에서 21곳에서 경선이랑 국민추천 진행 중이고요. 나머지는 다 끝났습니다. 평가를 좀 해봐야 될 텐데 네. 큰 이변은 없었다라고들 당내에서 입을 모아요. 예. 현역 강세가 뚜렷했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친윤 불패, 뭐 친윤석열계랑 중진들이 상당히 많이 살아남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마지막 퍼즐이 신핵관이라고 일컬어지는 울산의 박성민 의원이었거든요. 도전자들이 꽤 위협적이었는데 결국 경선에서 승리했다라고 주말에 발표가 됐어요. 예. 이로써 친윤 핵심 중에서는 불출마했던 장지현 의원 빼고는 권성동, 윤한홍, 이철규, 박성민 등등 모두 공천장을 받게 됐습니다. 반면에 총선 전부터 주목받았던 용산 대통령실 출신 또 검사 출신들의 성적은 어땠습니까? 별로 많지 않았습니다. 많이 안 남았습니다. 뭐 김은혜, 강승규, 장성민 뭐 등등 인지도 높은 수석 비서관급들이 주로 이제 공천을 받았고요. 행정관급은 좀 저조했어요. 흥미로운 건 공천받은 후보자 평균 연령이 58세 정도거든요. 네. 이게 지난 21대 총선 때보다 한 서너 살 정도가 더 높아진 거래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당내에서는 똑같은 사람들이 4년 뒤에 공천을 받아서 이렇게 된 거 아니냐라고 하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이가 4살 올라갔다? 네. 아무튼 현역 30% 감산 이게 현역들한테 크게 불리하게 작용하진 않았던 걸로 보입니다. 네. 당사자들도 그렇게 사실 예전부터 예상을 했고요. 그래서 별로 반발을 안 했던 거거든요. 반면에 뭐 신진 등용 이런 것들은 별로 없게 됐다라는 아쉬움도 같이 남겼고요. 예. 민주당이 좀 시끄럽긴 했지만 신인들한테 기회가 많았는데 우리는 기회도 없었다라는 성토도 당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비례대표가 비례정당에서의 비례대표 공천 작업도 시작이 됐죠. 인요한 전 혁신위원장 등 530명이 지원을 했어요. 530명, 네. 530명 지원. 네. 경쟁률이 한 뭐 27대 1 네. 당선권에서는 그러니까 그 정도 된다면서요. 그 이미 이게 탈락 이제 뭐랄까 좀 별로 이렇게 문제가 돼서 거른 30명 빼고는 한 25대 1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요. 지원자가 근데 역대급으로 적었대요. 그러니까 지원자가 없어서 한 이틀 정도 연장을 해줬는데도 지난 총선이랑 이제 숫자가 좀 비슷하거든요. 아, 이게 많은 게 아니에요? 네, 평소 때보다는 적었대요. 더 많아요, 네. 평소에는? 이번에는 여성, 청년, 장애인 뭐 이런 어떤 컨셉이 명확히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네네. 뭐 그 대상에 안 들었던 사람들은 사전에 포기한 경우가 많았다 이런 얘기도 들립니다. 선대위원장이 누가 될 거냐 하는 소리가 또 주말 사이에 뭐 여러 가지 하마평을 낳았어요. 국민의힘은 한동훈 원톱
그리고 국민의 미래는 인요한 위원장을 선대위원장으로 세울 거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고요. 인요한 전 혁신위원장은 그러니까 주말 사이에 비례 신청을 한 거죠. 네, 어제 공개된 명단에는 없었는데 비공개도 있거든요. 비공개로 아. 진행한 경우도 있는데 거기 비공개로 신청한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신청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선대위원장도 시킨다 이런 이야기가 지금 보도로 나오고 있는데 확인된 건 아니고요. 정확히 확인 안 되는데 사실 당내에서는 요 한동훈, 임요한 이렇게 가자라는 게 예전에 한동훈 위원장 등판 전부터 사실 좀 얘기가 거론됐던 아이디어였거든요. 그래요. 정확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박순봉 기자. 네. 국민의힘 흐름에선 어디 주목하셨어요? 일단 좀 그 큰 얘기 전에 좀 작은 얘기 먼저 해보면은 네. 지금 이제 비윤계 중에서 그 유승민계 쪽은 많이 부각은 안 돼 있는데 많지가 않기 때문에요. 근데 대부분 좀 탈락했다라는 거 이게 좀 주목이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일단 유경준 의원은 뭐 논란 끝에 결과적으로는 지역구가 옮겨지게 됐었고 부천으로 가게 된 건가요? 그리고 또 하나 주목을 해볼 게 최근에 좀 선을 긋긴 했지만 그 민현주 전 의원이 그 인천 연수 을에 뛰고 있었거든요. 예, 예. 근데 김기흥 전 대통령실 부대변인한테 패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얘기를 들어보니까 민현주 전 의원 쪽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탈당도 좀 생각을 하고 있다 그래요. 그래요? 네, 그래서 지금 어. 반발하는 분위기가 꽤 강한 상태고 이게 지금 대통령실 출신을 준다라기보다는 유승민계는 안 주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런 좀 분위기들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반응이 그런 식으로 좀 나오고 있다라는 거 하나 좀 주목을 해볼 수가 있고요. 다만 어쨌든 전체적으로 큰 그림을 보면은 반발은 크지 않잖아요. 그래서 네. 어제 좀 총평을 이제 대략적으로 좀 해봐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국민의힘 관계자랑 얘기를 해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두 가지 표현이 좀 이상적이었는데 하나는 사람이 없어서 힘들었던 공천이다. 이게 한 가지고 또 하나는 신선하기가 참치캔 수준이다. 이런 무슨 정도 말이에요? 표현을 썼는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그 여당이면 원래 사람들이 좀 몰린단 말이에요. 네네. 후보자들이. 네. 후보자들이 많아가지고 이 중에 뭐 고르고 이런 좀 여유 있는 공천을 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번 총선은 그렇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대통령 지지율이 낮으니까 수도권 출마자가 좀 없고 또 나온다고 하더라도 다 좋은 지역 가고 싶으니까 그 주요 지역들 가잖아요. 뭐 TK라든가 이런 지역들 몰리니까 경선 붙여야 되고 이런 것들이 좀 어려웠다라는 거고 이 참치캔 수준이라는 표현은 이게 뭐 음식 비유로 또 해서 좀 그렇지만 이게 저도 참치캔은 좋아합니다. 근데 이게 맛있기도 하고 또 괜찮은 음식이잖아요. 먹어도 되고 좋은 그럼요, 음식인데 그럼요. 근데 신선하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 절대로 이 음식을 신선한 음식, 뭐 회나 이런 거에 비유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공천에 대해서 딱 이렇게 뭐 관계자가 비유를 하더라고요. 국민의힘 관계자가. 네, 그래서 제가 좀 인상적이어서 좀 인용을 했고요. 그럼 왜 이제 이렇게 그 참치캔 수준의 그 공천을 하게 됐느냐? 요거 이제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그간에 조금씩 짚어드린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사람이 없었던 건데 그럼 왜 사람이 없었느냐 이 얘기를 좀 짚어봐야 되는데 일단 첫 번째로 최근에는 국민의힘 분위기가 좀 괜찮죠. 그럼요. 지지율도 올라오고 있고 이랬는데 한 달 내지는 뭐 2달 전만 돌아가 보면은 민주당이 이길 것이다 이런 분위기들이 민주당이나 국민의힘 내부에 모두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공천 초반에 네. 그러니까 민주당의 공천 잡음이 커지기 전만 해도 수도권의 선거 국민의힘 힘들 거야 이런 얘기가 많은 상태였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사람이 안 몰려들었다라는 거고 아하. 그때부터 준비해야지 어느 정도 당으로 들어올 수 있는 기회가 있었겠죠.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국민의힘이 계속 선거에서 쭉 지다가 지방선거, 대선, 재보궐선거 이런 식으로 승리를 3연승을 거두게 되거든요. 근데 그때 특히 지방선거 때 사람들 많이 빠져나갔어요. 빠져나갔다라는 게 당선이 되면서 네. 주요 인사들 인력풀이 확 그렇죠. 비었거든요. 예. 그러면서 사람이 줄었다는 거. 그다음에 세 번째로 인력풀 없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지금 현역 의원 자체가 적어요. 100명 정도 되는 건데 이 사람들 뭐 교체도 하고 하려면 넉넉해야 되잖아요. 근데 애초에 인력풀이 좀 적었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제 주목을 해봐야 되는 건 그리고 이렇게 하면서도 조용히 할 수 있었던 거는 이제 여당 프리미엄 한 가지 이건 뭐 많이들 나오는 얘기잖아요. 뭐 다른 뭐 관계부처 하나 보낼 수 있고 예, 이런 예. 것들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 한동훈 위원장이 빚이 없어도 너무 없다 이런 표현들을 해요. 정치권에 빚진 게 없다. 빚진 사람이 없다. 그렇죠. 특히 윤석열 대통령만 됐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대선 과정에서 의원들도 쓰고 이랬기 때문에 빚을 진 게 있는데 한동훈 위원장이 어쨌든 지금 표면적으로는 공천의 키를 잡고 가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치권에 빚이 전혀 없다 보니까 누구 배려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조용한 공천을 좀 이뤄낼 수가 있다 이런 얘기가 있고 그다음에 아주 근본적으로는 이건 뭐 여야 모두 다 나오는 얘기인데 양쪽의 영입 인재들 보면은 지금 뭐 딱 기억할 만한 사람이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정치권으로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오지 않고 있다라는 거. 네. 근데 이건 좀 슬픈 얘기기도 해서 좀 짚어봤으면 좋겠는 게 뭐 지자체장을 최근에 만났는데 하는 얘기가 네. 정치권 지금 너무 희화화되고 우스워진 게 사실이고 잘 못한 것도 사실인데 이게 결과적으로 국민들한테 좋은 건 아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국민들이 외면하고 이렇게 될 텐데 다시 참여하는 쪽으로 가야 된다. 좀 이런 얘기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매력적인 국민들이 매력을 느낄 만한 저 사람이 좀 정치판에 들어와줬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들은 다 고사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눈에 띄는 인재가 이번에도
없는 거죠. 네. 네, 거의 없는 거죠. 그 그리고 네. 민현주 전 의원 측은 어제 저녁에 긴급 회의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거취가 이제 조만간 좀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한 가지 바로 잡아야 될 게 예. 그 유경준 의원 같은 경우는 부천이 아니라 화성정. 아, 이어서 화성정이죠. 네, 화성정. 지역신당의 맞습니다. 이원욱 의원과 같이 경쟁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잘 정리해 주셨어요. 마지막으로 넘어갈까요? 이재명, 이해찬, 김부겸. 국민의힘 선대위원장 이야기를 조금 전에 우리가 했는데 그러니까 한동훈, 이뇨한. 인요한 투톱. 국민의힘 이야기만 나온 게 아니라 민주당도 선대위원장 이야기가 모락모락 나와요. 네, 선대위 구성을 조만간 발표할 것 같습니다. 취재형을 좀 종합해 보면 현재로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재명, 이해찬, 김부겸, 쓰리톱 공동 선대위 구성하는 게 유력해 보여요. 이재명을 중심에 두고 노련한 이해찬 전 대표가 지지층 결집, 그리고 김부겸 전 총리가 대중 연설이랑 중도층 외연 확장 이런 걸 꾀한다는 구상이라고 합니다. 김부겸 전 총리한테 제안을 했는데 거절했다 이런 이야기가 지난주에는 파다했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일단은 합류하는 기류로 읽힙니다. 김부겸 측 관계자 여러 명한테 물어봤는데 네. 그러니까 자꾸 결정적인 순간에 빼는 거 아니냐라고 어떤 묻는 당내 여론이 부담스럽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난주까지만 해도 좀 부정적인 기류였거든요. 그러니까 총선 패배하게 되면 책임만 뒤집어 쓰는 거 아니냐라는 식이었는데 괜히 선대위원장 앉았다가 네, 조금 바뀐 게 패배해도 책임은 공천권 행사한 이재명 대표한테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당을 위해서 늦게나마라도 좀 뭐 열심히 돕긴 했다. 전국을 막 몇십 킬로씩 몇백 킬로씩 돌았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점 때문에 좀 그런 목소리가 높아졌다고 하더라고요. 네. 아무튼 선거 이후에 당내 헤게모니 싸움에 대한 고민이 치열하게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명분에 대한 고민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김부겸 쪽에서는 공천 과정에 대한 사과가 필요하다 뭐 이런 입장이거든요. 근데 이재명 대표는 공천 잘못 없다, 잘했다라는 입장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대표가 하는 말을 마냥 따라갈 수는 또 없고 아니면 김부겸 총리 쪽에서는 이런 김부겸 총리 본인이 이런 생각이라고 하더라고요. 어떤 생각이요? 이낙연 쪽이랑 화해해서 후보 단일화 같은 거 좀 해야 되지 않겠냐. 새로운 미래랑? 네, 그런 정도의 반전을 줘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주변에 얘기를 했대요. 가능성 거의 없는 거 아닌가요 지금? 지금으로서 이재명 대표 스타일상 거의 불가능해 보이죠. 김부겸 전 총리 생각이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쪽에서 이런 거 외에 어떤 명분을 좀 세워줄 수 있을지 그걸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새로운 미래 이야기 나왔으니까 말인데 이낙연 대표가 광주 출마 지역구를 정해서 발표했습니다. 광주 광산 을로 선언을 했어요. 광주 광산 을로 여기가 민주당은 민영배 의원 지역구. 네, 친명 민영배 의원 지역구고요. 광주의 민주당 현역 7명 중에서 유일하게 경선 통과해서 공천을 받은 게 민영배 의원이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여기 광산을은 그 이낙연 전 대표 측근인 박시종 전 행정관이 이제 뛰던 지역구였거든요. 여기를 이제 받아서 직접 뛰게 됐습니다. 자, 선대위원장, 각 당의 선대위원장 지금 뭐 말씀은 드렸는데 네.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박 기자? 일단 어제 밤 8시도 또 최고위원회의를 했더라고요. 민주당이요? 네, 그래서 저는 밤 11시까지만 체크해보고 아직 안 끝났다고 해서 이제 더 내용을 못 봤는데 또 그 회의 시작하기 전에 최고위원 한 명이랑 통화를 해봤더니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늘 안건은 뭐 당연히 선대위 전환이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제 오늘 발표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제 정리가 됐으면 오늘 발표를 할 거고요. 네. 아까 얘기해주신 대로 3톱 체제 요건 좀 명확해진 상태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해찬 전 대표, 김부겸 전 총리,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 이렇게 나서는 건데 제가 전반적으로 그림을 좀 들어보니까 이렇게 3톱 체제이긴 한데 전면에 서는 거는 김부겸 전 총리 쪽으로 좀 가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들이 많아요. 이게 왜냐면 이해찬 전 대표는 좀 건강상의 문제가 있어가지고 뛰긴 하겠지만 그렇게 이제 전력으로 뛰긴 좀 쉽지 않은 상태고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는 지금 선수잖아요. 그러니까 네. 인천 계양을에 뛰고 있기 때문에 그런 한계가 좀 있고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 쪽에서 기본적으로 하는 얘기들은 너무 스피커가 이재명 대표 한 명이다 이런 불만들이 좀 있거든요. 그럼 이제 김부겸 전 총리를 선대위원장으로 쓰게 되면은 그런 스피커 역할을 좀 적극적으로 맡길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중도 표심 공략하는데도 김부겸 전 총리가 전면에 나서는 게 유리하겠다 이런 판단이 그렇죠. 있겠네요. 이런 두 가지 다 노릴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좀 취재하면서 조금 더 주목이 됐던 거는 그 임종석 전 실장 그 합류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합니다. 있어요? 네, 임종석 전 실장 합류 가능성이 지난주까지는 예. 없다라고 저는 얘기를 쭉 들었고 그렇게 체크를 해왔는데 저도 그렇게 들었어요. 어제 민주당의 뭐 이제 관계자랑 좀 뭐 주요하게 요 내용하고 이 선대위하고 관계된 이 관계자랑 얘기를 좀 해보니까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처음에 발표할 때는 아니고요. 나중에 추가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추가 가능성이 조금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홍익표 원내대표가 좀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라고 들었거든요. 음. 임종석 전 실장을 다시 데려오는 거예요. 어. 그래서 조금씩 좀 마음을 열고 있는 상황이긴 한 것 같은데 물론 이제 아직 단정적으로 볼 수는 없는 게 기본적으로 임종석 전 실장이 움직이느냐의 첫 번째 기준점은 예. 중성동 갑에서 띄워주느냐 마느냐거든요. 근데 지금 못 뛰고 있고 물어보니까 그 발에 병이 좀 나가지고 족적 근막염 앓고 네, 있다. 그게 이제 이미 명확하게 확인을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쉬고 있다라고 하는데, 근데 일부에서는 이거는 사실 이제 그렇게까지 치명적인 병은 아니니까 뛰고 싶지 않은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있었는데 네. 일단 선대위원장 합류 가능성은 조금 열려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고민정 최고위원도 홍익표 원내대표의 설득으로 이제 합류할 거다. 다시 최고위에 이런 네. 소식도 들어와 있고 오늘 여러분 주목할 부분은 박용진 의원과 정봉주 전 의원이 결선 투표하고 있는 이 지역구. 지금 여론조사 결선 투표 끝나고 이제 오늘 발표만 앞두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예, 어떤 결과가 나올지 이것도 주목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2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